안녕하세요. 김선영 작가입니다. 사선생님들이시라고 들었어요. 작가들에게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보여야 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 우리 고정 선생님도 계시고 저희가 굉장히 또 제가 존경에 맞은 이상호 선생님도 계시고 양호 선생님도 계시는데 사실은 저보다는 굉장히 선배님들이신데 제가 특별한 서재 출판사에서는 제가 청소년 소설로는 1번으로 제가 냈어요. 제가 1번을 내겠다고 했어요. 1번으로 안 내면 안 되겠다. 내 원고를 안 주겠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된 건데요. 조금 쑥스러워요. 선생님들 앞에서도 그 있잖아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느낌 아시죠? 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그냥 제가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 그 친구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갖고 싶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 이런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각 학교나 또 맡으신 또 도서관에서 내가 보는 청소년들한테 어떤 걸 줄 것인가라는 거를 아마 좀 선택하실 때,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중고교를 찾아갔을 때 하는 말들을 좀 간략하게 내가 직업적으로 아이들 말을 잘 들어줘야 되고 이 말을 좀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강연이 이렇게 아까 우리 고정님 300일차례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도 한 80여 차례 정도 되고 있는데 주로 다른 데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공공도서관에서 초청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가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도대체 글쓰기라는 것이, 책 읽기라는 것이 어디에 소용이 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산업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서 AI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제가 글쓰기와 그 다음에 책 읽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더더욱 이런 시대에는 더 높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 추상적이고 이래서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상금 이야기도 주로 많이 해요. 상금 이야기도 이렇게 제가 탔던 청소년 문학상의 상금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도 이렇게 되면 상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아이들한테 너희들 앞으로 미래의 직업을 정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미래의 직업을 정할 거예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물어봤더니 1위가 뭔 줄 혹시 아세요? 중학교 친구들? 연봉이었어요. 연봉이에요. 연봉이 높은 걸로 정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직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으로 정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시스템하에 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문학이나 이런 어떤 책과 글쓰기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거기서부터 쭉쭉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가가 갖는 인세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학교에 가게 되면 작가에 대한 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직업 탐구 시간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저는 2004년도에 일반 소설로 등단을 했고요. 2011년도에 이제 자음과목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청소년 소설을 계속 쓰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제 5편의 소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5편의 소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청소년 소설을 쓰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직업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전업 작가로 소설을 쓰고 있고 소설에 관계된 강연만 하고 있는데 전 직업이 뭐였냐면은 혹시 보이세요? 제 전 직업이 뭐였을까? 선생님이었을 것 같아요. 또요? 네? 출판이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제가 한 15년 정도 청소년 친구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논술 선생님이었었어요. 논술 선생님 특징이 뭐냐 하면 직업적으로 아이들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중간에 끊지 않고 이렇게 말을 굉장히 잘 들어줘야 되고 조금이라도 말할 기미가 있으면 그 다음에 너 얘기해봐, 그 다음에 너 얘기해봐, 너 그런 생각을 했어? 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속된 말로 아이들의 그 말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말 하면 좀 우습겠지만 똥구멍을 살살살살 긁어주는 역할이 저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일찍 오는 거, 예를 들어 2시에 수업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1시 반쯤에 오는 거예요. 1시 반쯤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그날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억울하고 분하고 열받았던 일, 엄마랑 아빠랑 싸웠던 일,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한테 혼났던 일, 이런 것들을 와서 쭉 이야기를 해줘요. 저는 중간에 제가 저도 그러는 것이 저의 특징인 줄 몰랐는데 제가 말을 자르지 않고 그냥 끝까지 들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엄마랑 아빠랑 가장 다른 건 내가 말을 할 때 중간에 엄마는 절대 자르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직업병이구나. 내가 직업적으로 아이들 말을 잘 들어줘야 되고 이 말을 존중해줘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말을 자르지 않고 들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 말을 이렇게 들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그죠? 이게 왜냐하면 시각 차이도 있고 또 그다음에 보지 않는 것도 어른이기 때문에 또는 또 선생님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중간에 잘라서 말을 해버리면 아이들은 더 이상 1시 반에 오지 않아요. 2시에 딱 와서 수업만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뭐로 하면 좋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들도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나라고 왜 없겠니? 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소설로 써보자 라고 생각해서 청소년 소설을 사실은 쓰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을 15년 동안 만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일반 소설로 그 소설집을 내고 나서 2010년도에 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청소년 소설을 한번 써보자 라고 청소년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요. 쓰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잘 또 팔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써보면 좋겠다. 지금 이제 5번째 청소년 소설을 내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소설에서 나온 내일은 내일에게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청소년 소설을 쓰면서 가장 좀 뭐라 그러나 목표를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청소년 소설 속에서 내가 가장 좀 중심을 잃지 않고 가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부족하지만, 얕고 부족하지만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쭉 15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뭐를 읽어요? 동화를 읽잖아요. 그러면은 동화를 읽은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되면 딱 무슨 책을 읽을까요? 소설을 읽어요. 여러분 감자 그때쯤에는 피톡서인 거 아시죠? 동화를 읽다가 동료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감자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동백꽃을 읽어야 되고요. 봄봄을 읽어야 되고요. 이 수준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수업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좀 갭이 크지 않을까? 중간에 좀 다리 같은 게 좀 더 소프트하게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 소설 속에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의 소설을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철학적 사유를 이야기화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쓴 책이 제가 시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해서 쓴 책이 이제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책이었고요. 두 번째 쓴 책이 이제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이제 특별한 배달이라는 책을 내게 됐어요. 그렇게 내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이 중2병이라는 말도 막 듣고 막 이러는데 왜 이렇게 그 중2병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그 나댐이 심한가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그 이해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미치도록 가르쳐라는 걸로 불안이라는 각 세대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서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관계에 대한 책이에요. SNS의 관계, 또 오프라인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화하는 걸로 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쓴 책이 열흘간의 낯선 바람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제가 작년 11월에 낸 책이 내일은 내일에게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제까지 쓴 책으로는 청소년수를 쓸 때 제가 첫 소설을 쓰기 전에 제가 국내에 나와 있는 청소년수를 쭉 같이 보게 됐어요. 어떤 소설을 써야지만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남들이 다 해놓은 얘기를 내가 또 하는 거는 창작에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쭉 보니까 보통 그 어른들이 당신들의 청소년기의 성장기를 가지고 성장소설로 많이 쓴 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청소년소설로 성장소설로 보니까. 그래서 정작 지금 현실에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현실을 가지고 쓴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뭐냐 하면 나의 성장기보다는 지금 현실에 있는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현재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2000년대에 있는 아이들의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써보자 해서 네 권은 그렇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10대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 물론 뭐 문장에 뭐 곳곳에 들어갔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나의 10대 이야기를 꺼내서 얘기한 적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럼 사실은 내가 소설가가 된 거는 내가 보낸 10대의 시간 때문에 소설가가 된 건데 그럼 그때의 정서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 한번 그 이야기화 시켜보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60년대생인데 60년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2017년도에 대한민국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 여학생을 가지고 모델로 삼되 대신에 정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고민하고 느꼈고 우울하고 힘들었고 저한테 왔던 그 정서는 그대로 이 아이한테 입혀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서 쓴 책이 내일은 내일에게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책은 50대의 제가 10대의 저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쓴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 리뷰를 많이 주시잖아요. 이제 독자분들이 리뷰를 많이 써서 보내주시는데 대부분의 리뷰가 어떤 리뷰가 많았냐면 나의 10대는 어땠지? 라는 거였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나는 나의 10대를 그럼 어떻게 위로하고 있지? 나도 나의 10대를 대부분의 어른들이 쓴 리뷰는 대부분 당신들의 그 10대 시절을 반추하시면서 위로하는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도 했고 또 제가 이제 이번에 내일은 내일에게를 통해서 뭘 또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굉장히 좀 불우한 아이로 설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대 때 그렇게 막 이렇게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었어요. 굉장히 좀 진짜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었어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고 제가 글을 쓸 수밖에 없었고 글이라는 걸 쓰게 되고 책이라는 걸 읽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그 현실이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그 HR이라고 하나요? 저희 초등학교 때? 지금은 동아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동아리라고 하는데 그 특기 활동 시간에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제가 좀 만들기 소질이 있어서 만들기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들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물을 저희 집이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이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걸 할 수가 없다고 말하기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일주일 동안 그 반을 가지 않아서 제가 막 맞고 견디는 일을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제 고집에 꺾여서 그럼 너 다른 반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제가 선택한 반이 뭐냐 하면 뭘까요? 돈 안 드는 반이 어디지? 라는 거였어요. 글쓰기는 돈 안 들죠. 힘은 들어요. 그렇지만 돈은 안 드는데 그래서 돈 안 드는 반을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글쓰기 반을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좀 저희 어머니가 일찍 혼자가 되셔서 혼자서 막 여러 자식을 혼자 키우시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였고요. 집안 형편은 점점 아이들이 커갈수록 학비를 대야 되니까 점점 더 기우는 모습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10대의 제가 본 세상은 너무너무 불행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정말 중상스럽고 너무너무 말하고 싶지 않고 이런 생활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서를 이번 내일은 내일에게 넣어서 써보자라고 했더니 그러려고 설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막 동서남북이 다 불행한 인물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이런 친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그 아이의 마지막 문장이 이거였거든요. 나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조금 먹고 가방을 메고 다리를 건너고 길을 건너 뚝길을 건너서 학교로 간다. 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어야 하니까 살고 싶으니까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우리 청소년들이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여기 나오는 주인공보다 이 친구도 이렇게 아주 두박하고 척박한 환경이지만 이렇게 살려고 자기의 에너지를 태우는데 나도 좀 더 태워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쓴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연두인데 연두라는 친구를 보고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식대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쓰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또 그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준 그 리뷰가 되게 많아요. 리뷰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셔서 제가 글을 쓸 때에 어떤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조금씩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 책 좀 읽어주실 거죠? 다른 책들도 다 읽어달라고 해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여기 특별한 서재가 주최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서재에서 나온 내일은 내일에게는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강연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이러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제가 지금 작가가 됐다. 내가 작가가 된 거는 38살에 나한테 물었다. 네가 가장 재밌어하고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번 38살쯤에 저한테 물어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라는 거를 직업을 한번 삼아보자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서 그 답으로 지금 작가가 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쭉. 그러면은 지금 20살에 꼭 내가 그 대학을 가서 그걸 전공하지 않아도 또는 30살에 내가 꼭 그걸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내가 그거를 꿈을 잃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거기에 식물이 빛을 쫓아서 이렇게 굴절되는 것처럼 불광되는 것처럼 그 자기의 꿈을 잃지 않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꿈을 향해서 계속 뭔가를 조금씩 물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네가 네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게 뭐라 그러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그 직업을 그만뒀어요. 30대 직업을 그만두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두 번째 직업을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왕이면 이제 38살 40인데 이제 내가 일을 한다고 치더라도 40년 30년 길게 봐야 그렇게 일할 수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일을 한다면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가장 재밌어하고 가장 재미있어하고 잘하는 걸로 직업을 삼아보자 라는 답이 생겨서 이제 그 소설을 쓰게 된 건데요. 제가 가장 재밌어하는 건 아까 우리 진행자님이 저 소개했을 때처럼 중고등학교 때 소설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는 줄 아세요? 내 현실이 너무너무 싫어서 소설을 읽게 되면은 가고 싶은 곳을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요. 나한테 아주 저를 찍어 누르는 어떤 그 암울한 현실을 잠깐이라도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소설을 많이 읽게 되니까 나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읽게 되면 읽을수록 그 분들의 어떤 문장이나 좋은 문장이나 편안한 문장들을 또 따라 쓰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소설을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한번 그 직업을 삼아보자 라고 해서 제가 38살에부터 소설을 써보자 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직업으로 정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도 역시 그 소설과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도 두 가지 일을 여러 가지 병행을 하다 보니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은 전업 작가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글만 쓰고
글에 관계된 강연을 하고 이런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직업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게 또 희망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이제 할 수는 없었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그거를 또 잃지 않고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럴 또 기회가 또 오더라고요. 이것 외에는 할 수 없을 만큼의 스케줄이 많이 생기고 글을 써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고 강연을 가야 되고 그래서 주변 일들은 정리를 하고 지금은 제가 꿈을 이뤘습니다. 전업작가로. 그래서 2011년도에 제가 이제 청소년 문학상을 시간을 파는 상점을 탔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게 2012년도부터 제가 다른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그 전업작가의 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라고 씨앗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반드시 뭔가 할 수 있는 때가 오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은 몇 살까지 산다고 들으셨어요? 120세라고 아시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제가 보기엔 100세까지밖에 못 사세요. 120세까지 살아요, 그죠? 120세까지 사는데 120세까지 사는 동안에 직업은 어차피 여러 개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요. 여러 개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개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만 잘 파악해놓고 있고 꾸준하게 그거를 취미로든 뭐로든 잊지 않고 조금씩 트라이 해보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분명히 올 것이다. 대신에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줘요. 그래서 50에 해도 몇 년 남았다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70년 남았어요. 60에 해도 정확히 한 40년은 남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나를 파악하고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꾸준하게 탐구하는 자세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요. 아이들 만나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책이다 이런 어떤 특정 책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이 책으로 강연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책에 관계된 조금 좀 더 자세한 이제 파워포인트라든가 영상 자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강연 자료가 이걸 가지고 또 아이들이랑 하고요. 질의응답도 또 하고요. 북콘서트 형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작가를 한번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저는 조금 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논술 수업하는 교실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동화 작가를 한번 초청을 해서 이제 편지 쓰기와 이제 편지 쓰기를 미리 하고 작가 초청을 해서 한 1시간 정도를 이제 질의응답하고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고 나서 장래희망을 조사해봤어요. 뭐가 나올까요? 동화 작가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실제로 보고 겪는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아무리 EBS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세계 테마 기행을 아무리 잘해줘도 감동은 여러분들이 정말 가보셨을 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작가가 와야지만이 그나마 그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제가 강연 갈 때 항상 이야기하는 조건이 제가 쓴 책 중에 한 권은 꼭 읽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정하신 주제 도서는 꼭 읽는 친구들이 참여하는 걸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요구를 해요. 그래야지만이 저를 만났을 때 그 시간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서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하시면 훨씬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일부분만 제 경험상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또 선생님들의 또 색으로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이따가 못다한 이야기는 질의응답 시간에 많이 해주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